한 10대 범죄자가 교도소 안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바로 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 소년사법 시스템이 마주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난 이미 징역 7년이야.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이미 소년으로서 받을 수 있는 거의 최고형을 선고받은 아이가 던진 이 섬뜩한 한마디. 이게 그냥 협박이었을까요? 아니죠. 이건 우리 사법 시스템 전체를 향한 조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한 아이를 교화해서 사회로 돌려보내야 할 사법 시스템이 오히려 그 어떤 처벌도 통하지 않는 통제 불가능한 괴물을 만들어내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에 빠지게 된 걸까요? 그 과정을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 모든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은요, 정말 놀랍게도 교도소 담장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2024년 9월이었어요. 이미 7년형을 살고 있던 윤 군이 같은 방을 쓰던 16살 소년에게 정말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유사강간, 폭행은 물론이고요. 피해자 머리를 변기에 처박는 이른바 변기 고문까지. 교화의 장소여야 할 교도소가 그냥 새로운 범죄의 무대가 되어버린 거죠.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애초에 윤 군이 왜 교도소에 들어갔는지 그 첫 번째 범죄부터 들여다봐야 모든 게 이해가 되거든요. 2023년 10월, 당시 15살이던 윤 군의 첫 범죄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퇴근하던 40대 여성을 납치해서 성폭행하고 이걸 또 촬영해서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어요. 특히 여기서 주목할 점은 피해자에게 자기 소변을 마시게 하는 등 엄청난 가학성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우발적인 비행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고 잔혹한 범죄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해자가 낸 수많은 반성문들, 그거 진짜 진심일까요? 변호사가 써준 것 같다고요? 형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일 뿐 진짜 반성은 안 보인다는 절규였죠. 이건 우리한테도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법정에 내는 그 반성문들, 과연 진짜 뉘우침의 증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1심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요. 장기 10년에 단기 5년. 좀 독특하죠? 여기에 바로 소년법의 핵심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정기형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너의 개선 가능성을 믿고 기회를 한번 줄게 이런 거예요. 최소 형량, 그러니까 단기 5년만 채우고 모범적으로 생활하면 일찍 나갈 수도 있게 길을 열어주는 교화에 초점을 맞춘 제도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발견돼요. 윤 군은 항소심에서 7년으로 감형된 다음에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가 갑자기 저 안 할래요 하고 스스로 취하해버립니다. 이게 정말 뉘우치는 사람의 행동일까요? 아니면 법을 가지고 자기 형량을 조절하는 게임처럼 여기는 걸까요? 자, 그럼 다시 교도소 안으로 돌아와 보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철저하게 통제되어야 할 그 시설 안에서 이런 끔찍한 2차 범죄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걸까요? 두 범죄를 나란히 놓고 보면요.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똑같아요. 피해자를 모욕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그 가학적인 방식이 그대로, 정말 그대로 반복된 겁니다. 이건 뭐 교도소 생활하는 동안 전혀 교화되지 않았다는 너무나 명백한 증거인 거죠. 결국 이 모든 건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밤이 되면 감시의 눈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생기고 윤군처럼 위험한 아이랑 다른 소년범들을 분리도 못하고 인력은 또 맨날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실패들이 합쳐져서 제2의 범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이 사건이 터지면서 우리 사회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소년사법 시스템을 어떻게 고쳐야 하느냐, 이 격렬한 논쟁에 다시 불이 붙은 거죠. 예상대로 한쪽에선 소년법 폐지해라, 더 강력하게 처벌해라 이런 여론이 들끓었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이나 영국 사례를 들면서 그냥 형량만 높이는 게 오히려 재범률을 높일 수도 있다고 경고해요. 중요한 건 처벌의 세기가 아니라 교화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딱 설명하는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사법적 냉소주의라는 건데요. 맨 처음에 윤 군이 했던 말 기억나세요? 잃을 게 없다. 이게 바로 그 심리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어차피 받을 벌 다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법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딜레마, 과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이 무너진 시스템을 다시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크게 4가지 단계를 제안합니다. 첫째, 윤군 같은 고위험군을 따로 관리하고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시설 전문화가 시급하고요. 둘째, 이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교화할 전문 인력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셋째, 법의 초점을 가해자에서 피해자의 회복으로 옮기는 회복적 사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출소 후에 이들이 사회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촘촘한 안전망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이거예요.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거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상처 입은 피해자의 회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스템, 그런 진짜 정의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잃을 것이 없다고 외치는 10대 범죄자는 단순히 그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시스템 전체가 실패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인 거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지만 질문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무너진 삶을 되찾을 기회, 즉 다시 얻을 것을 주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